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전산회계 1급을 이제 강의하기로 한 저는 김운주라고 합니다. 이렇게 인터넷으로나마 만나 뵙게 돼서 상당히 좀 기쁘게 생각하고요. 자, 여러분들의 합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전산회계 1급인데요. 이 시험은 이거 국가공인 자격 시험이고 한국세무사회에서 주관을 합니다. 그래서 좀 실무 처리 능력을 좀 테스트하겠다. 자, 그런 성격의 좀 자격증이겠고, 이 시험 급수가 4가지 급수로 나눠져요. 그래서 가장 높은 게 전산세무 1급, 그 다음 이제 전산세무 2급, 전산회계 1급, 회계 2급,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전산세무 2급이 전산회계 1급보다 오히려 더 2급인데 1급보다 더 높은 시험이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수준 같은 거는 이건 그냥 세무사회 홈페이지에서 한 요 정도 수준으로 내겠다, 이러한 내용들이 해당되겠고요. 수험 기간은 제가 주관적으로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가끔 처음에 공부 시작할 때 어떤 자격증을 따고 싶은데 이거 얼마 정도 공부해야 되나요? 하고 막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 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좀 공부하실 때 이게 집중을 잘해서 공부를 한다거나 공부적으로 탁월하신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은 보다 빨리 이거보다 쉽게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제가 여기 전산회계 1급을 2개월 정도 적어 놨는데, 이거는 시험이 1년에 전산회계는 1년에 6번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1년에 6번이면 거의 2달 간격으로 시험을 보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전산회계 2급 따고 나서 바로 시작했으면 좋겠다. 이런 측면에서 제가 그냥 2개월 이렇게 적어봤어요. 자, 시험에서 이제 테스트하는 범위입니다. 이 시험은 한 번에 이론하고 실기를 같이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를 풀 때 이론부터 문제를 푸셔도 되지만 실기부터 문제를 풀어봐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럴 수 있죠. 내가 만약에 이론 문제를 좀 빨리 풀 수 있다면 실기에 보다 많은 시간을 배분할 수가 있겠죠. 자, 전산회계 2급에서는 이론이 회계 원리만 이렇게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전산회계 1급에서는 회계 원리 이외에 원가회계하고 부가가치세가 추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할 때 회계 원리 문제가 조금 줄어들고 다른 분야가 추가되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실기에서는 전산회계 2급, 기초정보 등록, 전기분 재무제표, 일반 전표 입력, 장부조회, 이런 부분이 출제가 된다면, 여기에서 추가로 메인 매출 전표라는 게 추가가 돼요. 세금 계산서란 말 들어본 적 있죠? 세금 계산서를 주고받는 거래.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가 있겠고요. 결산이라는 파트가 들어갑니다.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결산을 하겠다, 이런 부분이 추가가 돼요. 세무 2급하고 세무 1급은 그냥 우리 나중에 합격한 다음에 고민해 보도록 하시죠. 그리고 이제 전산회계 1급 학습 순서입니다. 이것도 그냥 제가 주관적으로 적어봤는데, 여기 보면 이론 실기, 이론 실기, 실기, 이론 실기 이렇게 놨죠. 이거를 이 순서대로 배열을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 우리 이 수업 교재가 있는데요, 저만 이 책으로 강의를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보통 이제 다른 대부분의 책들은 보면은 이론 부분만 쭉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처음에 내용을 한 3분의 1 정도로 딱 나눠서 3분의 1은 이론, 가운데 3분의 1은 실기, 뒤에 3분의 1은 모의고사 기출문제,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책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나눠봤는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메모를 해두시거나 해가지고 가급적이면 이 순서대로 하는 게 좋아요. 저도 오프라인 강의를 나갔는데, 오프라인 강의 할 때는 그냥 대충 요 순서대로 나가는 게 좋더라고요.
처음에 이론 부분만 계속하면 듣다가 지루하잖아요. 그리고 또 이게 실기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장소가 어디에서 공부하세요? 예를 들어 집, 또 뭐 동네 뭐 시립도서관 뭐 이런데 뭐 가서 공부할 수도 있고 회사에서 몰래 공부해요. 그런데 컴퓨터가 앞에 있는 경우가 있고 컴퓨터가 앞에 없는 경우가 있겠죠. 그러니까 컴퓨터를 사용하기 힘든 공간에서는 그냥 이론 공부를 위주로 이제 공부하는 게 좋을 거고, 컴퓨터 사용이 가능할 때 이제 실기 공부가 좀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순서를 대충 적어봤으니까 여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좀 계획을 잘 짜고 실천을 하시면 합격 가능성이 더 커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습 경로에 대한 거. 자, 이걸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공부할 때 첫 번째로 전산회계 1급 이 강의를 들으면서 동시에 대비하면 좋은 거. 그러니까 난이도가 좀 비슷한 것들, 또는 전산회계 1급보다 좀 낮으면은, 그러니까 전산회계 1급을 하면 예를 들어 전산회계 2급이 또 쉬워지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정리를 해봤어요. 이런 시험들이 있는데 같이 공부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자, 전산회계 1급을 땄으면 그 다음에 이거보다 높은 거 전산 세무 2급, 전산 세무 1급, 이런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학습 진로를 좀 짜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본 강의의 특징. 자, 첫 번째. 자, 우리 책에 써 있는 저자, 제 이름 써져 있죠. 저 단독으로 나와 있는데, 아무래도 강의를 할 때 저도 이게 본의 아니게 이제 남의 책으로 강의를 해야 될 때도 있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면 뭔가 조금 부족해요. 그래서 자꾸 막 유인물을 내준다거나 책대로 강의를 못 나간다거나 뭐 이런 경우들이 좀 종종 생깁니다. 그런데 제 책으로 강의하면 제가 책을 쓸 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위주, 강의할 때 이 내용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게 막 들어가 있겠죠. 제가 직접 강의하다 보니까 장점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카톡 상담이라고 했는데, 자, 여러분들이 이제 수업을 듣다가 모르는 게 생겨요. 그럼 질문을 하고 싶겠죠. 그럼 이제 이게 인터넷 강의다 보니까 인터넷 홈페이지 들어가서 뭐 고객센터나 뭐 자유 게시판이나 이런 데 가다가 뭐 질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걸 보고 답변을 해야 되는데 좀 시간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 어떤, 막 예를 들어 뭐 고객센터 뭐 이런 데 이제 글을 올리면 또 저는 이제 그 게시판을 못 봐요. 그러면 홈페이지 관리하시는 분이 저한테 이제 메일을 보내서 이런 질문이 왔는데 좀 선생님 답변 좀 해주세요. 그럼 제가 그걸 보고 답을 해주고, 그럼 또 홈페이지 관리하시는 분이 그래서 답을 해주고,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특히 금요일 날 뭐 오후 늦게 뭐 질문을 하면 월요일이 돼서나 뭐 답변을 듣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강의 끝나고 이제 다음 강의, 두 번째 강의에서 제 카톡 아이디를 알려드릴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친구 추가를 하신 다음에 질문하시면 되겠죠. 또 물어보실 때 예를 들어 300페이지에 있는 내용이 이해가 안 돼요 하고 막 문제를 막 쓰시는 것보다 300페이지 화면으로 딱 찍어가지고 핸드폰으로 찍어서 카톡으로 뭐 이거 이해 안 돼요 하면은 제가 이제 책이 없어도 그 사진 보고 답변이 가능하겠죠. 제가 강의하는 과목이 좀 10개가 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책을 들고 다니질 못하니까 또 이게 그냥 뭐 질문을 하는 것보다는 좀 문제를 같이 보여주면은 좀 제가 보다 빨리 신속한 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로 NCS 국가직무능력표준 뭐 이걸 적용했다고 했는데, 우리 책 표지에도 보면 NCS 국가직무능력표준 뭐 이거 적용했다고 써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책을 보면은 미리 한번 볼게요. 처음에 머릿말, 뭐 독자들에게 드리는 편지, 그 다음에 선생님들을 위한 편지 막 이렇게 써놨어요. 선생님들 이거 좀 가르치는 분들이 또 필요할 수가 있는데, 뭐 NCS에 대한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공기업이나 아니면 이제 대기업 등에서 이제 직원을 채용을 할 때 이게 너무 이제 옛날에는 그냥 학력
또는 뭐 자격증 이런 걸 보고 뽑았다면 다들 요즘에 스펙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게 또 이거 좀 걸러낼 사람들을 걸러내야 이 중에서 뽑는데 이게 또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또 기준이 하나 더 들어가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자, 이거 채용하자마자 좀 실무 투입이 가능한 사람들 위주로 뽑겠다. 그러니까 좀 이게 구직자 입장에서는 좀 준비해야 될 게 늘어나는 거고, 채용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이제 채용하는 사람 위주로 이렇게 좀 제도가 생긴 건데, 그래서 이런 이제 시험을 공부할 때, 자, 이러한 내용들, 국가직무능력 표준에 해당하는 것들, 좀 이런 내용을 좀 담아보려고 이제 제가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보면은 뭐 이런 것들은 할 줄 알아야지 하고 이제 써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내용을 더 넘어가 볼까요? 22페이지, 교재 22페이지에 보면 회계 기초 이론이라고 나옵니다.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제 강의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또 이제 교수님들이나 이제 학원 강사님들이 또 강의를 할 때 또 NCS 규정을 미처 이제 숙지하지 않고, 그러니까 전산회계 1급 강의할 수는 있으니까 뭐 하시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이거 NCS 기준이라는 게 있는데 최소한 이런 내용은 말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자, 이걸 예습을 하는 입장에서는 아, 이런 걸 그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겠구나 마음의 준비를 할 수가 있겠죠. 뭐 제 책에만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출제 경향 분석. 자, 이것도 이 전산 회계 시험이 10회부터 국가공인 시험이 됐어요. 그래서 1회부터 9회까지는 객관식 문제가 나오질 않았고요. 10회 시험부터 객관식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그래서 이제 주제들이 있으면은 어떤 주제에서 예를 들어 뭐 자산부채 자본과의 관계는 뭐 45회 나왔고, 복식부기의 특징은 53회에 출제됐고, 이런 내용들을 정리해서 이제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특히 이거는 학생이신 분들은 그냥 순진하게 다 해요. 근데 실무를 하면서 이제 이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나 이거 회사에서 이거 몰라도 일하는데 전혀 지장 없는데 이거 꼭 해야 돼? 막 이렇게 의문을 갖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이거 보면 아, 출제가 됐잖아요. 필요하겠죠. 이렇게 또 여러분들이 좀 마음가짐을 좀 되새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조금 더 넘어가 볼게요. 좀 중간에 뭐 사진도 찍어 놓고 그림이나 뭐 이런 것도 좀 많이 집어넣었어요. 좀 여러분들이 좀 덜 지루하게끔. 29페이지에 한번 볼까요? 자, 책 29페이지에 보면 자, 자체 평가학이라고 제가 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자, 답이 없죠, 이거. 자기 스스로 평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딱 이게 수업을 듣고 나서 이제 공부를 하고 나서 딱 이 내용을 봤는데, 예를 들어 재무제표의 종류가 5가지가 있는데 이걸 열거할 수 있다. 뭐 예를 들어 뭐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 이렇게 뭐 5가지가 있는데 다 알아요. 그러면 매우 우스겠죠. 근데 모르겠어요. 그러면 매우 미흡이나 미흡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체적으로 평가를 해가지고 매우 미흡이나 뭐 미흡인 것 같다. 그럼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책이나 강의를 한 번 더 보고 자기의 약점을 좀 보완할 수 있게끔 구성을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지금 전국에서 이제 전체 출시되고 있는 전산회계 1급 책이 제가 알기로는 한 50종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이걸 이렇게 넣은 책이 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사실은 뭐 이걸 넣다 보니까 또 연구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책 출시도 2016년 책도 늦어졌는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조금 노력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된 거다.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좀 제가 좀 강의를 조금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할 때는 뭐 이런 게 있어요 하고 이제 제 자랑만 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또 강의는 어떻게 좀 할 것인가 좀 설명을 같이 드려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 22페이지에 뭐 이거 들어가기에 앞서는 이건 가르쳐 주시는 분들이 보셔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그냥 보고
이런 거 하겠구나 생각하시면 된다 했죠. 출제 경향 분석,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 이제 알아야 되겠군요. 자, 먼저 회계의 의의에 대한 거를 우선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나 이제 회계 공부할 거야 하면은 주변에서 뭐라고 해요? 운주야, 회계가 뭐냐? 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제가 돈 계산하는 거요, 이렇게 대답할 수는 없잖아요. 뭐라도 하나 또 조금 더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좀 먼저 제가 내용을 설명하기 전에 예를 하나 좀 들여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여쭤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10억을 투자를 해요. 10억 원을 투자를 하면은 이거를 20억 원으로 만들 수 있는 사업 계획이 있다, 이렇게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러면 이거 사업하실 겁니까? 10억을 투자하면 20억이 될 수 있어요. 자, 사업한다고 칠게요. 그러면 제가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10억 원 있으세요? 가끔 있는 분들이 또 계시더라고요. 돈 많으신 분들은. 근데 대부분 없으실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 사업 못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근데 일단 주주를 모집을 해서 투자자를 모집을 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데서 돈을 빌려온다거나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돈을, 이거를 기업의 재산을 자산이라고 부르기로 약속을 해볼게요. 그래서 예를 들어 처음에 10억이 필요한데 한 8억 정도로 시작을 했다고 할게요. 그래서 내 돈 3억, 다른 데서 5억 빌려가지고 사업을 했다, 이렇게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해 동안 이제 기업이 열심히 일을 해요. 경영 성과를 통해 기말에는 9억이 됐는데, 알고 보니까 아이고 내가 1억을 더 빌렸네. 그래서 이제 부채가 6억이고, 자, 그 다음에 내가 출자한 돈은 여전히 3억이다, 이래 볼게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이 과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까요? 자, 일단 경영자, 내가 사업을 한다고 시작을 했는데 내가 얼마나 잘했는지 궁금하겠죠. 주주, 나 이 회사 주식 샀는데 내가 투자한 회사 괜찮을까? 하고 또 이제 궁금해할 수 있겠습니다. 채권자는요, 나 여기 돈 빌려줬는데 원금하고 이자 받을 수 있을까 궁금하겠죠. 정부 또는 세무서, 나 여기 이 회사로부터 얼마만큼 돈을 받을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궁금해하겠죠. 기타 이해관계자, 나 여기 투자할까 말까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한테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게 이제 회계의 목적인데요. 자, 이거 정보를 제공할 때 그냥 막연히 정보를 제공해라, 그럼 또 너무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정보 제공 수단, 어떻게 정보를 제공할지 기준을 마련을 해줘야 되겠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재무제표라고 합니다. 자, 회계는 뭐다? 회계는 기업의 이해관계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 회계입니다. 근데 이 정보 제공 수단이 뭐라고요? 재무제표. 재산할 때 재자고요. 의무할 때 의자예요. 그리고 제가 어휘하고 또 붙여 제표할 때 한자 중에 여러 재자라는 글자에 한자가 있어요. 재산과 의무에 대한 여러 가지 표겠네, 굳이 따지자면. 그래서 우리가 회계를 공부하는 거는 결과적으로 재무제표를 잘 만들기 위해서 배우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계의 의의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무제표. 자, 이거는 재무제표의 종류가 있는데 여러분들 교재 23페이지 잠깐 한번 볼까요? 자, 22페이지, 아까 그 앞에 22페이지에 있는 거는, 이거는 이미 앞에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23페이지에 보면 가운데 사진 하나 찍었죠. 건물 같은 거. 기업이 있으면, 자, 경영자는 왜 관심을 가져요? 경영성과 알고 싶어서. 채권자, 주주, 이해관계자들이 왜 기업에 관심을 가지는가, 이러한 내용들을 적어봤습니다.
그럼 이제 이 정보 제공 수단을 재무제표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재무제표의 종류 5가지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이거 출제 경향 분석에서 재무제표의 종류와 의 이렇게 여러 번 출제가 됐었죠. 자, 재무제표는 일단 자, 이거 5개 암기해야 돼요. 먼저 재무상태표,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추석 5가지가 있어요. 자, 첫 글자를 따서 뭐 재손자, 현주 이렇게 되나요? 자, 예를 들어 제가요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았다고 할게요. 제가 근데 나이를 더 먹었어요. 그래서 시간이 좀 한 20-30년 지났어요. 그래서 이제 내 아들이 또 결혼을 해서 이제 손자를 낳았다고 할게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러면 그때는 이제 할아버지 돼 있겠죠. 제가 이제 손자 손잡고 이렇게 이제 어딜 가니까 누가 저한테 물어봐요. 얘는 누구예요? 해서 제가 이제 얘기를 하는데, 얘 연예인 중에도 보면은 뭐 손현주라는 뭐 연예인도 있고 하잖아요. 자, 예를 들어 제가 그래서 이 사람한테 제 손자 현주예요. 이렇게 소개를 했다고 할게요. 자, 근데 이게 제가 사실은 어휘 좀 다르지만 제 손자 현주. 그래서 제가 뭐예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세요. 그럼 이제 한 장 넘어가 볼게요. 자, 24페이지인데 24페이지 넘어가니까 웬 세종대왕 초상화가 하나 보이죠? 자, 돈이죠, 한마디로.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부를 것인가? 어떤 사람은 통화, 어떤 사람은 현금, 지폐, 배추님, 돈, 뭐 여러 가지 명칭이 있을 텐데 이거를 우리가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는 현금이라고 부르기로 약속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 현금이라고 부르기로 약속을 할 거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재무제표가 나오는데 재무상태표가 나옵니다. 참고로 재무상태표를 작성할 때는 24페이지 맨 밑에 참고 있네. 기업명, 어느 회사에 대한 건가? 재무제표의 명칭이 있어야 되죠. 재무상태표인데 솔로몬에 대한 거고, 시점이나 뭐 기간, 날짜 같은 거 나와야 되고, 단위, 원인지, 1000원인지, 100만원인지 이러한 내용들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걸 이제 나누는데 좀 세부적으로 보면 조금 여러분들이 좀 복잡할 수가 있으니까 제가 처음에는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이거 좀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오늘 약속을 해야 될 게 좀 많네요. 저기 보면 자산, 부채, 자본이 있죠. 여기 왼쪽을 갖다가 우리가 차변이라고 부르기로 약속을 할게요. 그리고 오른쪽 있죠. 오른쪽을 대변이라고 부르기로 약속을 할게요. 왼쪽을 차변, 오른쪽을 대변. 이렇게 부르기로 하겠습니다. 자, 다시요. 그러면 부채하고 자본은 차변에 있어요? 대변에 있어요? 부채하고 자본은 오른쪽 대변이라고 했잖아요. 대변에 있죠. 참고로 여러분들 교재 미리 한번 좀 넘어가 보죠. 73페이지. 73페이지를 보면은 예제 4번하고 있고 이제 답안을 쓰는 칸을 마련을 해드렸는데 왼쪽에 괄호 열고 차, 오른쪽에 대 이렇게 적었죠. 왼쪽을 차변, 오른쪽을 대변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자산은 다시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 부채는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 자본은 뭐 이렇게 5가지로 나눠지는데, 자, 중요한 공식이 하나 나와요. 왼쪽 차변이 자산이죠. 오른쪽 대변이 부채와 자본이죠. 자, 왼쪽이 자산, 오른쪽 대변이 부채와 자본입니다. 그래서 자, 이거는 어떻게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거예요. 예제 1번. 자, 한번 볼게요. 자산이 50만 원이고
자산이 50만 원이고 부채가 30만 원이에요. 자본은 얼마겠어요? 20만 원이겠죠. 자, 자산이 60만 원이고 자본이 25만 원이에요. 부채는 35만 원이겠죠. 자산이 200만 원인데 유동자산이 80만 원이에요. 자산은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나눠지죠. 그러면 유동자산이 80만 원이라면 비유동자산은 120만 원. 자, 부채가 300만 원, 자본이 400만 원이면 자산은 700만 원이겠다. 자, 이렇게 우리가 예제를 풀어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만약에 시험에 이런 문제만 나오면 참 좋겠죠. 그 다음에는 손익계산서에 대한 거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재무상태표는 자, 정의를 일정 시점의 재무상태표라고 했어요. 그래서 일정 시점, 우리 24페이지 보니까 2000X1년 12월 31일 현재 이렇게 써놨죠. 반면에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의 경영성과예요. 그래서 이제 손익계산서를 보니까 날짜가 어떻게 써져 있어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렇게 적어놨죠. 그래서 여기 보면 자, 손익계산서가 있는데 이거 여러분들한테 제가 아까 숙제를 준 거 재무제표의 종류 5가지 외우라고 했죠. 손익계산서도 이게 있는데 자, 이거 순서를 좀 적어서 외워줄 필요가 있습니다. 어디까지 외워야 되냐면 당기순이익까지. 한번 이거는 좀 여러분들이 좀 적당한데 적어볼게요. 그냥 보는 것보다 적는 게 좀 기억이 남아요. 자, 맨 처음에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 매출 총 손익이 나옵니다. 자, 매출 총 손익에서요. 그 다음에 뭐를 빼요?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죠.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면 그럼 이제 뭐가 나오냐면 영업이익이 이익이 나올 수도 있고 손실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영업손익이 나온다고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영업 외 수익을 더해 주시고 영업 외 비용을 뺍니다. 영업의 수익을 더해 주시고 영업의 비용을 빼면 법인세 차감전 순손익이 나와요. 자, 법인세 차감전 순손익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법인세를 빼요. 자, 법인세를 빼면 당기 순손익. 이렇게 이제 표시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빼면 매출총이익 또는 손실, 매출총 손익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면 영업손익, 영업손익에서 영업의 수익을 더하고 영업의 비용을 빼면 법인세 차감전 순손익, 법인세 차감전 순손익에서 법인세를 빼면 당기 순손익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그럼 이제 손익계산서의 이해 한번 보도록 하시죠. 매출액이 500만 원이고요. 매출원가가 300만 원이에요. 자,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빼면 매출 총이익이죠. 200만 원. 괜히 지웠네. 그 다음에 매출 총이익이 200만 원이고 자, 매출 총이익이 200만 원이고 영업이익이 80만 원이에요. 그럼 판매비와 관리비는 200만 원에서 120만 원을 빼면 80만 원 나오죠. 3번. 자, 뭐를 물어봤어요? 영업이익을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빼고 판매비와 관리비까지만 차감하면 되겠죠. 200만 원. 영업의 수익, 영업의 비용은 없어도 되죠. 네 번째, 자, 당기순이익 물어봤네. 영업이익 400만 원, 영업의 수익 100만 원을 더해주시고 영업의 비용 50만 원을 뺍니다. 그 다음에 법인세 30만 원 빼면 얼마 나오겠어요? 자, 그럼 400만 원에서 이 계산을 해보시면 420만 원이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구해보실 수가 있겠어요.
그 다음에는 자, 자본 변동표, 현금 흐름표 주석은 그냥 참고로만 볼게요. 자본 변동표, 자본의 변동 내역. 현금 흐름표, 우리 시험에는 안 나오는데 딱 하나만 볼게요. 현금 흐름표는 세 가지 활동으로 나눠집니다.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 순서대로 기억해 주세요. 첫 글자만 따서 영투재. 이것만 기억하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 이제 주석. 다른 재무제표의 내용을 보충 설명하는 게 주석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기업에 대한 설명하는 거. 우리 회사는 몇 년도에 설립되었고요. 주요 주주는 누가 있다. 이런 거를 재무제 상태표나 손익계산서에 집어넣지 않고 별도의 양식으로 쓰겠다는 거죠. 그 다음 이제 용어의 정의에 대한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우리가 회계 공부한다고 하면 이거 부기랑 뭐가 달라 할 수가 있는데, 자, 부기, 그 다음 회계 이렇게 설명을 해놨죠. 그럼 이제 부기의 범위가 이렇게 되면 부기는요, 장부기, 가운데 부기가 들어가죠. 장부 기록을 하는 거라면 회계는 부기에서 추가적으로 다른 개념들이 더 들어가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그림을 통해서 부기와 회계의 관계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부기와 회계는 같은 게 아니라 다르죠. 회계가 더 범위가 넓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단식 부기하고 복식 부기가 있는데, 옛날에는 비영리법인은 단식 부기, 영리법인은 영리기업은 복식 부기 이렇게 썼는데요. 요즘에는 비영리들도 복식 부기로 많이 돌아서고 있어요. 그림이 이렇게 돼버렸는데, 왼쪽을 차변, 오른쪽을 대변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그래서 저울 그림을 보시게 되면, 자, 저울 그림이 있는데, 그래서 왼쪽에 차변, 오른쪽 대변 이렇게 기록하는 게 복식보기입니다. 그래서 자기 검증 기능이 있어요. 차변 합계와 대변 합계가 같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용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고, 회계 단위 무엇을 이제 계산할 것인가, 대리점, 생산공장, 사업부 아니면 회사 전체, 그리고 이제 회계 연도. 자, 이거 올해를요, 자, 단기라고 하고 전년도를 정기, 내년도를 차기라고 불러요. 그리고 올해 시작하는 날을 기초, 끝나는 날을 기말이라고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그럼 문제 한번 볼게요. 예제 3번. 우리 회계연도가 2000X2년 1월 1일부터인데, 그럼 기초는 2000X1년, 올해가 2년이니까, 기초는 2000X2년 1월 1일, 기말은 2000X2년 12월 31일 기말이 되겠죠. 2번, 전기와 차기는 몇 년인가? 전기는 2000X1년, 차기는 2000X3년,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어요. 그 다음 이제 참고, 우리 회계 기준이 우리나라에서 쓰고 있는 회계 기준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채택, 국제니까 이거는 국제적으로 다른 나라하고 이제 공통적으로 쓰는 건데, 주로 이제 대기업에서는 한국 채택 국제회계 기준을 적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있는 이제 중소기업들은 일반 기업회계 기준으로 이렇게 적용을 합니다. 근데 이 전산세무회계는요, 일반 기업회계 기준으로 이제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일반 기업회계 기준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 자, 자체 평가하기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맡겨볼게요. 그래서 내가 미흡하다 그럼 좀 복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처음 강의가 끝났는데 좀 도움이 되시나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면 합격할 것 같은 느낌이 드세요? 자,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고 유용한 강의가 됐으면 좋겠네요. 자, 수고하셨고, 그럼 2강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